주변이라는 독특한 인물의 궤적을 형성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나타난 그런 잠재력이 발휘해서 그렇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요즘 이제 한국을 빛내고 또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뭐 김연아 선수, 또 박태환 선수, 뭐 여러 방면에 우리 참 젊은 한국인들이 자랑스럽습니다만 신천재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천재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다른 사람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천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천재는 뭐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나타나겠죠. 우리가 보니까 박태환 선수나 김연아 선수는 그런 천재는 아닙니다. 예. 그런 천재는 아니고요.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은 아주 일찍부터 부모님들이 이 아이 속에 숨겨져 있는 남하고 다른 잠재 능력을 일찍 주목하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키워주니까 네. 이 아이가 결국은 남하고 압도적으로 다른 사람이 변했어요. 이걸 저희들은 신천재라고. 평범한 능력을 가졌지만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도 뛰어난 잠재력이 있으니까 네. 그 잠재력이 일찍 발굴이 돼서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일찍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신천재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20명 정도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골라봤습니다. 아하. 뭐 그런 사람 중에 김연아, 박태환 선수에서부터 컴퓨터 천재에서부터 네. 또 뭐 비보이로 이름 났던 그런 친구들, 또 일찍부터 마술 잘하는 친구들, 또 바둑 잘 드는 친구들, 전 세계 수준에서 네. 이름을 냈던 우리의 10대들, 그 10대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평범했지만 평범한 중에서도 독특한 능력이 하나쯤은 있었다다. 그거를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일찍 발굴해가지고 한 10년 집중적으로 키우니까 다른 사람하고 판이한 하나의 그 인재가 되더라. 네. 이런 현상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천재다. 우리나라에서 무수하게 신천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EBS 초대석 교육학자 문현인 교수를 모시고 도덕의 중요성과 또 다양한 인재의 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듣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되어 갑니다만은, 뭐 교수님의 그런 애쓰신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도덕과 이 재능의 다양성, 지능의 다양성 문제, 우리 사회에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회고하시면?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출세하고 성공하고, 예.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모고, 또 대한민국에서 전통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고, 이런 맥락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허우적대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자녀 키우는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되기보다는요,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는 교육의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네. 결국 이제 따지고 보면 숨어있는 학부모들의 목적도 사실은 행복입니다. 네. 우리 애가 행복하고 행복하려면 출세하고 성공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행복하게 만들어 놔야 얘가 출세하고 성공하기도 한다 이렇게. 행복한 아이가 공부 잘합니다. 아하. 그죠? 네. 집에서도 엄마 아버지하고도 얘기도 잘 되고, 집에서도 즐거운 아이가 엄마가 너 그래도 공부 좀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죠. 애를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너 공부 안 하면 안 돼. 난 공부 안 하면 넌 엄마 보지도 않을 거야. 이런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합니다. 이제는. 선행복 후 공부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도덕 얘기도 하고 이렇게 다중지능 얘기하는 네. 것도 이제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자기 재능을,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 쪽으로 아이를 키워줘야 됩니다. 키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행복하려면
어려서부터 얘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한테 손해 끼치지 않고 얘가 도덕적인 아이로 클 수 있도록 해야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두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 많은 부모들이 이제 시대 상황도 그래서 그런지요. 네. 많이들 이제 호응이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하신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누구나 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이 손이 잘 안 나가는 범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삶이 불편한 도구가 아니라 불패의 도구라는 지혜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천착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하여튼 정약용 책 배속이죠. 정직해야 되는 거. 예. 그렇죠? 그다음에 약속 잘 지키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움을 풀도록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 미움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게 미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도 불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움 풀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6가지를 우리 아이한테 하나하나 좀 잘 가르쳐. 부모 내가 안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내가 안 그래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그래도 애한테 그러지 말도록 가르치셔야 돼. 왜? 그렇게 하는 만큼 애가 행복해질 테니까 말이죠. 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좀 불편한 것 같지만 그게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기를 주는 재산이 되고 또 모두에게 기회는 가지고 있다는 열린 가능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교육학자 문영린 교수를 모시고 이 도덕적 중요성과 다중지능의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도덕을 통해서 오히려 경쟁을 키울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모두에게도 언제나 성공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희망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